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해서 같이 오늘부터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지금 배워야 되는 작품은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희곡 작품입니다. 알겠죠? 사실 이번에 이상고 1학기 중간 시험 문제에서 봐도 그렇고, 알겠죠? 그리고 모든 우리가 문학 작품을 배울 때, 문학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장르의 글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그 갈래가 가지는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되는 희곡에 대해서 조금 필기를 하고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혹시 희곡이 뭔지 알아? 희곡 모르겠어? 그렇지. 자, 희곡은 기본적으로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자,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그렇죠, 연극의 대본을 우리는 희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희곡을 배울 때 항상 또 같이 배워야 될 게 있어. 알겠지? 자, 바로 희곡과 굉장히 유사한 개념으로서 시나리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자, 시나리오는 바로 영상, 상영. 자, 요런 용어를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알겠지? 무대에서 공연하는 거는 상연이라고 하고, 영상으로 보여주는 건 상영이라고 해.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선지에 무대 상영을 목적으로 한다 하면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 틀린 말이 된다는 거야. 실제로 이런 그 약사판 선지도 꽤 많이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용어 같은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영은 말 그대로 공연할 때 연자고, 상영은 바로 영상할 때 영자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영상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나 혹은 드라마의 대본을 우리는 시나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희곡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거는, 자, 희곡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자, 희곡은 첫 번째 바로 현재형의 문학입니다. 알겠죠? 무조건 현재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관객의 눈앞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문학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연극 보러 본 적이 있잖아. 그치? 연극을 보면은 관객의 눈앞에서 그냥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현재형으로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치? 자, 희곡도 소설과 또 비슷한 점이 있어요. 알겠지? 바로 얘도 역시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설과의 공통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렇죠? 자, 그런데 소설과 차이점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바로 뭐다?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바로 뭐다? 인물들 사이의 대화와 행동으로만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알겠죠? 물론 최근 소설들 중에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고2 되고 하면은 배우는 작품들 중에는 희곡이지만 이제 해설자,
서술자는 아니고 해설자 같은 사람이 이제 존재하기는 하는 작품도 간혹가다가 있어요. 알겠지? 근데 이거는 약간 오히려 실험극적인 요소를 담고 있고 일반적인 희곡의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는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인물 사이의 대화와 행동으로만 사건이 진행된다.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결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내용을 좀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그쵸? 희곡의 구성 단계를 보게 되면, 자, 희곡은 소설과 마찬가지로 5단 구성을 취해요. 근데 소설과는 조금 다릅니다. 구성은 알겠지? 자, 첫 번째가 바로 발단. 그쵸? 자, 발단은 바로 뭐다? 주로 인물과 배경을 제시해주는 역할이 바로 발단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종의 사건의 실마리가 함께 나와요. 알겠지? 자, 두 번째, 전개. 자, 전개 부분에서는 이제 바로 뭐다? 사건이 시작이 되고, 그쵸? 갈등이 고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설은 이제 원래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이란 말이에요. 소설은. 근데 희곡은 발단, 전개 다음에 바로 절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절정 부분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알겠죠? 바로 해결의 실마리가 제공이 되죠. 바로 그냥 해결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자, 이거는 소설과 다른 점이죠. 바로 절정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서서히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하강인 단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갈등이 서서히 해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게 재미를 위해서 극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바로 희곡에서는 대단원이라고 해요. 소설에서는 결말이라고 하지만 희곡에서는 대단원이라고 하고, 여기서 갈등이 해소가 되죠. 그리고 인물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볼 거예요. 바로 희곡의 이제 3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고등학교, 중학교 막론하고 시험 문제에 상당히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알아둡시다. 자, 네 번째가 희곡의 3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희곡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해설. 자, 해설 부분은 바로 뭐냐면, 자, 대본의 제일 앞에서, 그렇죠? 인물과 배경 등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 해설 같은 경우는 관객은 볼 수 없고, 그렇죠? 연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험에도 잘 나오고. 바로 대사가 있습니다. 자, 대사는 말 그대로 바로 인물들의 말을 우리는 대사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대사도 사실은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흔히 하는 대화. 대화가 뭐겠어? 대화. 그렇지,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화는 둘 이상의 인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입니다. 자, 그럼 주고받는 말이 있으면은 혼자 하는 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것을 우리는 두 번째 바로 독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독백은 바로 뭐다? 한 인물의 혼잣말. 우리 독백 중에 제일 유명한 독백 있잖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죠? 그게 햄릿인가에서 나오는 대사야, 알겠지? 이런 것들 혼자서 그냥 들리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독백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요거는 고등학교 시험에서도 선지로도 굉장히 잘 나와요, 알겠죠? 바로 방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방백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렇죠? 자, 바로 자, 어떤 인물이 대사를 할 때 무대 위 다른 인물들은 듣지 못하게 약속된 말을 우리는 방백이라고 해요. 알겠죠? 근데 이 방백은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로 뭐다? 인물의 마음속 말이다. 내면에서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어떤 사건을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이제 속으로 하는 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거를 관객은 들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배우가 진짜로 속으로 얘기해버리면 관객이 들을 수 없잖아. 그래서 대사의 방식으로서 들리게 얘기하지만 일단 무대 위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한다고 약속된 말, 이걸 우리는 방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방백 처리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니까 이런 건 잘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지시문, 혹은 줄여서 그냥 지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겠지? 자, 지문은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은 뭐다? 그 인물의 행동, 그 다음에 표정, 그쵸? 그 다음에 무대, 장치, 조명 등을 지시하는 걸 우리는 지시문 혹은 지문이라고 해요. 알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을 지시하는 걸 우리는 동작, 지시문이라고 하고, 반면에 무대 장치나 조명 등 무대와 관련된 것을 지시하는 걸 우리는 무대 지시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까지 우리가 알아둔 다음에 이제 작품을 들어가야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단원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학습 활동을 보면은 희곡과 시나리오를 이제 비교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선생님이 나중에 필기를 해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시험 대비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내용 정리도 한번 필요하겠지, 그치? 자, 내용 정리 옆에 필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 결혼의 갈래는 바로 현대 희곡이고, 글씨는 잘 보여? 그쵸. 그 다음에 단막극. 연극 본 적 있다고 했지, 그치? 연극 무대에 딱 보러 가면은 처음에는 무대에 큰 커튼 같은 게 닫혀 있잖아. 그리고 연극이 시작하면 이렇게 쫙 열리지, 그치? 이것을 우리가 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번 막이 열렸다가 닫힐 때 이제 끝나고 이제 닫히는 거, 하나의 막으로 구성된 걸 우리는 단막극이라고 하고, 한 번 열렸다가 중간에 한번 닫고, 잠깐 인터미션이라고 해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또 막을 열어가지고 하는 2개 이상의 막으로 구성된 건 장막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막극 같은 경우는 보통 러닝타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비교적 짧은 편이에요. 근데 반면에 장막극 같은 경우는 최소 아무리 짧아도 2시간 반에서 3시간, 막 길게는 4, 5시간도 공연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요 결혼이라고 하는 작품은 좀 실험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자, 성격은 자, 비판적. 이거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의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긴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희극적. 행복한 결말이라는 거예요. 희극이 웃기다는 소리 아닙니다. 알겠죠? 물론 웃긴 요소들도 있기는 해요. 자, 배경은 현대. 그 다음에 어느 저택의 응접실입니다. 자, 소재는 바로 한 남녀의 결혼담을 소재로 하고 있고, 자, 주제는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자, 특징은 자, 첫 번째로 자,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사실 그냥 떨렁한 무대, 그렇지 뭐 탁자나 뭐 테이블 이런 거 하나만 놓고 의자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플러스, 자, 이 극에 이제 아까 실험극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 실험극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관객석과, 그렇죠? 관객석과 무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혹시 읽어본 적 있어? 이 작품? 안 읽어봤어?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배우가 이제 관객들한테 막 말 걸고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강백 작품의 그런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 바로 관객을 극 안으로 끌어들여 등장 인물과 관객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적어놓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준비됐죠? 자, 그러면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남자가 등장하여 한 사기꾼의 이야기가 쓰인 이야기책을 관객 앞에서 낭독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사실 이 처음 앞부분에 남자가 읽는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어. 알겠지? 자, 그런데 이 생략된 이야기책의 이야기를 보면, 자, 이야기책 네모 칩시다. 자, 이야기책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기꾼이 나와가지고 결혼이 하고 싶어가지고 뭡니까 저택과 뭐 모든 것들 다 빌려. 알겠지? 그리고 이제 여자를 만나려고 이제 선을 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바로 남자 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책은 바로 무슨 역할을 한다? 바로 관객이 남자의 처지를, 그렇죠? 파악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그러한 소재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남자 자신의 이야기를 객관화해서 들려주는 게 바로 이 이야기책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적어 놓읍시다. 바로 남자 자신의 이야기를
객관화해서 들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관객 앞에서 낭독한다. 이야기책의 색 속에 사기꾼은 외로움에 지쳐 결혼하고 싶지만 빈털터리이다. 그는 부자로 보이도록 저택, 모자와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건장한 하인을 빌린다. 그러나 빌린 물건은 제각기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남자는 이야기 속의 사기꾼이 되어 맞선을 보기로 한다. 남자는 맞선에 만난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하인은 중간중간 등장하여 남자에게서 물건을 뺏어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밑줄 칩시다. 자, 빌린 물건은 제각기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뭐다? 바로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알겠죠? 이 작품의 주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소유의 본질이 핵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의 이로 인한 진정한 사랑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소유의 본질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물건들을 각각마다 제각기 정해진 시간을 다르게 설정해 놓고 물건들을 하나씩 뺏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연출을 해 놓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하인 밑줄 칩시다. 자, 하인은 중간중간 등장하여 남자에게서 물건을 뺏는다 하죠. 그렇죠? 자, 이 하인은 이 작품에서 보조적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인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뭐 일을 도와주고 옆에서 보조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하인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하인은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알겠죠? 바로 뭡니까? 대사가 1절 없고, 그쵸? 그 다음 시간에 맞춰 물건을 회수해 가는 기계적인 인물입니다. 1절 대사가 없어요. 이 하인은. 알겠습니까? 이거 도와주진 않고. 알겠죠? 오히려 물건을 뺏어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빌려준 물건을 회수하는 역할이 바로 이 하인이 하는 역할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인은 중간중간 등장하여 남자에게서 물건을 빼앗아간다라는 거죠. 자, 여자 왜들 그러시죠? 자, 씩씩거리면서 웃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인물의 행동을 지금 나타내는 말이잖아. 그렇지? 자, 밑줄 치자. 씩씩거리면서 웃고 있다. 밑줄 쳤습니까? 자, 요런 걸 바로 우리는 아까 앞에서 했었죠. 바로 동작 지시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 지시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 이상이 대부분 대사의 이제 앞이나 중간이나 끝에 괄호의 형식으로서 대사의 중간에 집어넣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씩씩거리면서 웃고 있다. 이번엔 넥타이가 내복에서 떠나갔습니다. 밑줄 시작. 넥타이가 내복에서 떠나갔습니다. 자, 일단 핵심적으로는 바로 뭐다? 바로 정해진 시간이 되어 회수해 갔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특이하게 볼 건 이 남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도 좀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 내용을 보면 어때? 넥타이가 내목에서 떠나갔다고 했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해? 그렇지. 넥타이를 뺏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를 오히려 넥타이를 지금 주어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넥타이가 스스로 떠나간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남자는 바로 주객, 전도식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렇죠? 이를 통해 어떻게 바로
물건을 회수해 가는 사실을 숨기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선지로서 가끔씩 등장하는 내용들이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최대한 여러분들 시험에서 여러 가지 선지들의 함정을 밟지 않도록 많은 그런 내용들 얘기해 줄 거예요.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뜻인데 뭐 놀랄 게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라는 거죠. 자, 밑줄 치자. 뭐 놀랄 건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밑줄 쳤습니까? 자,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남자는 바로 소유에 대해 깨달게 됩니다. 소유에 대한 남자의 깨달음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소유한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일단 이 작품을 관통하는 바로 주제가 바로 이 소유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했다고 하는 건 사실 모두 다 빌린 것이다. 일종의 사실 그 근본이 되는 바탕의 사상이 바로 불교의 공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교의 공사상이 뭡니까? 공수 대 공수고, 빈손으로, 사람은 세상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그것도 전부 다 세상에 돌려주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소유에 대한 깨달음이 돼요. 이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안심하십시오. 만약 내 목이 떠나가고 넥타이만 남았다면 겸연쩍은 듯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관심을 돌리려고, 그건 그렇고요. 이제 화제를 돌리는 거죠. 당신 어머니 퍽 재미난 분이시군요. 나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맹세를 시키셨다는 어머니. 자, 여기서 지금 앞부분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 이 맹세는 바로 뭐냐면 그 여자 보고 이제 맞선을 보러 가라고 한 거야. 그리고 갔을 때 남자가 빈털터리인 것 같으면 그대로 돌아오고, 진짜 부자인 것 같으면 그 남자를 잡아라 하는 일종의 황금만능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맹세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맹세의 내용도 중요하니까 맹세 내용도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맹세. 밑줄 치고. 자,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맞선. 상대가 빈털털이면 돌아오고, 부자면 붙잡으라는 내용의 맹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바로 여자의 어머니는 어떤 인물이다? 바로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을 지닌 인물이다.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해서 살 수가 있겠어. 그렇지? 근데도 이 엄마는 바로 뭡니까? 물질이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요즘 사람들도 많이 이러잖아. 그렇지?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참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죠.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그 맹세를 시키셨다는 어머니,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머니 성품이 너그러우시다든가, 왜 그렇게 쳐다만 보십니까? 넥타이를, 그것엔 관심 없습니다. 왜 빼앗기셨죠? 옆에와 부동자세로 서 있는 하인을 훔쳐보며, 그것도 난폭하게, 그렇죠? 자, 그렇지요. 난폭하게 주인을 덮치는 그런 하인에게 난 전혀 관심 없어요. 오히려 당신 어머니의 성품이 너그러우신지. 하지만요, 저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 알았어요. 문제는 빼앗긴 물건인가 본데 그야 되돌려받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인에게 큰 소리로 여봐 가져와. 묵묵부답인 하인. 까치발을 딛고 일어나서 그의 귀에 속삭인다. 여봐, 그 가져간 것 5분만 더 빌려줄게. 대답이 없다. 딱 5분만 더. 사정해도 안 되겠나? 응? 반응이 없다.
좋아 좋다고 뭐래요 하인이 네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럽니다. 자 남자 관객석을 투덕투덕 걸어다니다가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앞에 앉는다. 물론 그래요. 속상하다는 듯이 저 인정사정도 없는 하인이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야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지가 뭐라고 겨우 심부름이나 하는 주제에 속 좀 상합니다만 그야 뭐 그건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니까 말해보나 말하겠고 저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빛깔 기막히게 멋진 무늬 딱 5분만 빌립시다. 정확하게 5분만 더 이상은 어기지 않겠습니다. 빌려주시렵니까? 남성 관객으로부터 넥타이를 빌려 착용하며 고맙습니다. 빌린 동안에는 소중히 다룰 겁니다.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혹시 모르긴 하지요.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려온 건지는 자 밑줄 치자.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혹시 모르긴 하지요.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려온 건지는까지 밑줄 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 바로 소유의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죠. 바로 모든 것은 빌려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잘 사용하고 돌려드리겠어요. 자 그럼 당신은 시간을 재고 난 이만이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무대 위에 인물이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관객이죠. 그쵸?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위에 남자 관객석을 투덕투덕 걸어다니다가까지 꺽쇠로 가다. 여기서부터 그쵸? 방금 읽었던 난 이만까지 꺽쇠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그쵸? 자,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바로 뭐다? 자, 희고 결혼의 실험극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것은 바로 뭐다? 관객에게 말을 걸어. 그렇죠?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뭡니까? 의도한 효과는 첫 번째, 바로 관객의 극중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극의 상황과 그렇죠? 주제 의식을 적극적으로 전달을 합니다. 알겠죠? 자, 아마 여기까지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일 거예요. 알겠지?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 이 작품과 제일 비교되는 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보통 교과서에 많이 실리는 작품인데 봉산탈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가면극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봉산탈춤이 아니라도 사실 상관은 없기는 해요. 우리나라 전통극이면은 어떠한 작품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무는 이런 모습은 그렇죠. 바로 우리나라 전통극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봉산탈춤에는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자 막 춤추다가 쉬 한 다음에 여보 지나가시는 구경하시는 양반네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하면서 관객한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 모습들이 바로 뭐다?
관객들을 자꾸 그게 참여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 전통국에서는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서양식의 연극에서는 절대 없었던 형태거든요. 근데 이강백의 작품 파수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결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작품에서는 자꾸 관객을 그게 참여를 시킴으로써 그게 이제 좀 재미도 더해주고 거기에 플러스 관객들한테 효과적으로 주제의식을 전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객에게 물건을 빌리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나중에 이걸 돌려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사실은 빌린 것이고 그것을 꼭 돌려줘야 된다. 이게 진정한 진짜 소유다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관객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부러 관객에게 이렇게 물건을 빌리는 이러한 요소를 작품에 집어넣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남자 급한 걸음으로 여자에게 돌아간다. 그죠? 시간에 쫓기고 있죠. 빌린 물건을 다 빌렸기 때문에. 그죠? 자, 어때요 이제? 네, 당신은 멋진 분이세요. 웃으며 멀려. 아니 정말 그래요. 넥타이를 빌려준 남성 관객을 향하여 이 영광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여자에게. 그건 그렇고요. 우리 하나만 이야기 그것 좀 계속해 봅시다.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직은 거기까지입니다. 작게 한숨을 쉬고 그럼 저 자신에 대한 건 아직 멀었군요. 그렇죠. 나도 직접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어머니 다음 딸 이런 순서니까 계속 진행해 봅시다. 의무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 어머니 성품은 어떻습니까? 난폭하십니까? 상냥하십니까? 글쎄요. 의무적으로 대답하십시오. 잠시 생각하더니 난폭에다 상냥을 겸하신 분이에요. 참 괴랄한 성격이죠. 그렇죠? 밑줄 칩시다. 난폭에다 상냥을 겸하신 분이에요. 즉 바로 뭐다? 두 사람이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 쉬울 거다 어려울 거다. 그치, 이런 사람이니까 공략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렇죠? 혹시 보다가 궁금하거나 질문하고 싶으면 바로바로 질문해도 돼요. 알겠죠? 자, 자기 이마에 손을 얹는다. 왜 그러시죠? 뭐 별건 아닙니다. 벽에 부딪혔다고나 할까요? 뭔가 어려워서요. 하긴 당신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요. 첫눈에 반한 사람들도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겪는다고들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겨우 처음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 이야기도 당신 어머니에게서 머물고 있고 용기를 내셔야 해요. 네, 어디 힘 좀 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놀라시겠지만 여기서도 역시 인물이 과제를 전환을 하고 있죠. 이야기를 이제 어머니에서 자기로 돌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말해봐요 뭐든지.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놀랍습니다. 갑자기. 그죠? 태어났으니까 있겠지. 그렇지? 안 태어났는데 어떻게 있겠어. 그죠? 자, 네. 태어난다는 건 언제나 갑자기죠. 그래서요. 저는 태어날 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온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시겠어요? 덤이에요. 덤. 그죠? 자, 덤. 네. 왜 조금 더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래요.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덤, 이 말 속에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 덤. 아버지는 덤이 태어나자 달아나셨대요. 말하자면 뺑소니를 치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여줬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다 잠시 빌렸던 거래요. 밑줄치자.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여줬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다 잠시 빌렸던 거래요.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바로 여자의 그렇죠. 아버지도 그렇죠. 물질로 현혹하여 여자의 어머니를 그렇죠? 어머니와 결혼을 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죠? 즉 바로 이 여자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다?
남자와 같은 처지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덤덤덤. 자, 이런 거는 바로 뭡니까? 지금 두 사람의 대화가 아니잖아. 그치? 그럼 덤덤덤 같은 경우는 일종의 독백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쵸? 자,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네요. 그분에게 뭔가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 덤. 혹시 그분도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닐지. 안 그래요? 자, 꼭세로 표시합시다. 하지만요, 저는부터 안 그래요까지 꼭세로 표시합시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여자는 아버지를 미워한다, 안 미워한다. 그쵸? 그러니까 이꼴 남자도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좋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여자가 남자를 미워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계속 봅시다. 자, 덤덤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독백이겠죠. 그렇죠? 자, 어머니에겐 안 됐지만요. 덤이라는 그 점이 저에겐 좋아요. 왠지 홀가분하더군요.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니는 화를 내시곤 한답니다. 하긴 그렇죠. 고생 많으셨어요. 홀로 덤을 낳아 키운다는 것. 그만둘까요? 제 이야기? 덤, 더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는요, 단단히 벼르시는 거예요. 이 덤을 키워서는 결코 사기꾼에게 주지 않겠다고요. 전 어머니 말을 이해해요. 나도 알만합니다. 고마워요. 뭘요? 고맙기는요. 사실 이런 덤 이야기는 처음인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가슴속에 덮어두었죠. 그러고 보면 당신은 참 친절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자는 서서히 남자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덤, 네? 아니요. 그저 불러본 겁니다. 그 목소리는 그저 불러본 건 아닌데요. 아닙니다. 남자는 일어나 넥타이를 풀어 그것을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가서 되돌려준다. 그의 눈은 물기에 젖어 있다. 자, 빌린 건 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관객석을 거닐며 그는 자기에게 들려주듯 중얼거린다. 덤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밑줄 칩시다. 덤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자, 요게 지금 관객석에서 하는 말이고 여자는 못 듣게 돼 있는 그런 약속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바로 방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절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쉽게 나올 때 그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이상고 같은 경우는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이제 이 방백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여자에 대한 미안함.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렇죠? 때문이고 그리고 플러스 바로 뭐다? 자, 혼잣말로 사랑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바로 뭐다? 남자가 자신의 진심을 깨닫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를 자기가 처음에는 그냥 결혼하고 싶어서 말 그대로 혼자니까 외로워서 그냥 그런 마음에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이 여자와 얘기를 하고 특히나 여자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 덤이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서 진정으로 이제 서서히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거기서 뭘 하시죠? 계속 혼잣말처럼 난 당신을 사랑해. 여자, 남자에게 다가온다. 뭘 하고 계세요?
내 재산이 얼마쯤 될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이럴 때 그런 걸 생각하세요.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그런데 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생각지도 말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이젠 됐습니까? 여자, 남자의 어깨에 기댄다. 굉장히 가까워진 거죠. 사인, 하인, 위압적으로 한 걸음씩 남자에게 다가온다. 밑줄 시작. 하인, 위압적으로 남자에게 한 걸음씩 다가온다. 그렇죠? 자, 바로 물건을 지금 빼앗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 그렇지? 바로 작품의 긴장감을 조성을 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려워지는 남자. 그 꼴을 여자에겐 보이고 싶지 않다. 눈을 감아요. 감고 있는 걸요 이미. 난 지금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하인. 남자에게 덤벼든다. 호주머니를 뒤져서 소지품들을 몽땅 털어간다. 이번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이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작품에서 특이한 게 바로 남자가 저 소유한 물건의 수가 그렇죠? 감소할수록 그렇죠? 여자에 대한 마음이 반대로 커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소유의 양과 그렇죠? 여자에 대한 마음이 반비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프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건을 소유한 양과 그 다음에 뭐 여자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소유양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한 마음 이렇게 하면 그래프를 그리고 이런 반비례 형식이 되겠잖아. 그치? 이런 그래프로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건 못 되죠.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들을 몽땅 되돌려 주고도 아무 소리 없습니다.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어떤 나무는요부터 아무 소리 없습니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즉 여기서 든 거는 바로 뭐다? 바로 시간에 따라 그렇죠. 소유한 것이 자연스레 사라지는 예 첫 번째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연히 시간 흐름에 따라서 자연히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길러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자 그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어났습니다.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고양이는 차츰부터 태어났습니다까지. 자, 이게 얘 몇 번째? 그치, 얘 두 번째가 되겠죠. 즉 살아있는 모든 것은 수명이 닿으면 그 생명을 자연에 돌려줘야 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자, 덤덤덤. 난 뭔가 진실한 걸 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네모치자. 뭔가 진실한 걸 네모칩시다. 뭔가 진실한 것. 그렇죠. 바로 이게 소유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다?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돌려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것 같습니다. 덤덤.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나에게는 그게 유일한 자랑이 될 겁니다. 너무 겸손하신 자랑이에요. 뭘요? 그런데 당신에겐 뭐 자랑거리가 없으십니까? 있고 말고요. 보시겠어요? 봅시다, 어디. 여자, 남자와 함께 의자로 돌아간다. 의자 위에 놓여있는 핸드백을 열고 그 속에서 얼굴만을 커다랗게 찍은 사진 석 장을 꺼낸다. 하인, 시계를 보더니 의자 위에 놓였던 남자의 모자를 냉큼 집어간다. 이번엔 모자가 의자에서 떠나갔습니다. 여간 다행이군요. 모자는 작습니다. 의자는 크고요. 만약 의자가 모자에게서 떠나갔더라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자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포장을 하고 있죠. 자, 이걸 좀 보세요. 뭔데요, 그게?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제 사진이에요. 저희 집 가문의 여인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남자, 사진들을 바라본다. 하인, 모자를 가져다가 멈춰선다. 자, 그의 시선이 아래로 움직여서 사진을 들여다본다. 남자, 하인을 밀어낸다. 뭘 봐? 여자에게.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일 젊으니까 그렇죠. 남자, 사진 중에서 여자 본인의 것을 들어 여자의 얼굴에 대고 한참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당신이군요. 네, 몇 살인가요? 실례지만 22이에요. 22, 꽃다운 나이군요. 남자, 다음엔 여자 어머니의 사진을 얼굴에 대어준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늘지 어떻게 돼요? 이젠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십니까? 자, 조금 쉰 목소리로 밑줄 칩시다. 조금 쉰 목소리로. 자, 여기서 이제 여자도 이제 놀이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여자는 바로 뭐다? 목소리로. 저 시간의 경과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약간 나이 든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죠. 그죠? 자, 조금 쉰 목소리로 45이에요. 45, 중년 부인이시군요. 남자, 할머니 사진을 여자의 얼굴에 대어준다. 시간이 더욱 지났습니다. 이젠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시죠? 푹 쉰 목소리로 또 한 번 더 목소리로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는 거죠. 자, 70살이 넘었어요. 70살이 넘으셨다. 늙으셨군요. 남자, 얼굴에 대었던 사진들을 탁상 위에 내려놓는다. 재미난 놀이를 해봤지요. 네, 재미있었어요. 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지금 옆에 빈 공간에 하나 필기를 하도록 합시다. 바로 사진놀이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여자의 얼굴에 사진을 대서 20살 때, 22살 때, 45살 때, 70이 넘었을 때 사진을 이렇게 여자의 얼굴에 대는 거야.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은 점점점 늙어가면서 젊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즉 바로 뭐다? 바로 젊음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렇죠? 따라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여자에게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짐작하셨겠지만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즉 젊음마저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자, 중량 뽑은 줄거리.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한다. 그 사이 하인은 남자의 저고리를 빼앗아간다. 남자는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자신의 사랑이 더 커졌다고 고백하며 진심을 담아 여자에게 다시 청혼한다. 자, 하인, 남자에게 봉투 하나를 내민다.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 읽더니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건네준다. 나가라. 나가라가 뭐예요?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자, 경고문 네모 칩시다. 그렇죠. 자,
자, 이거는 원래는 여자에게 절대 안 보여줄 그런 내용이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여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바로 남자의 정체가 폭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역시 긴장감을 조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감추었을 그러할 내용,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자에게 이제는 대놓고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거지요.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이제 빈털털이라는 걸 고백을 한 거죠. 충격을 받는다. 모두 빌린 것들 뿐이었지요. 저기 두둥실 떠있는 달림도, 저 은빛의 구름도, 이 한이바람도, 그리고 어쩌면 여기 있는 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 미소를 짓고 잠시 빌린 겁니다 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모두 빌린 것이지요. 여기서부터 잠시 빌린 겁니다 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표시했습니까? 즉 바로 뭐다? 사물뿐 아니라, 그쵸, 바로 인간의 삶도 어떤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쵸, 바로 삶도 빌린 것이라는 인식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자, 잠시 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자기 발에 싣는다. 그 구두발로 차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여전히 긴장감이 점점점 고조되고 있죠. 자,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에 오직 사랑만을 하겠습니다. 아, 어쩌면 좋아. 밑줄 치자. 아, 어쩌면 좋아. 여자는 지금 무슨 갈등을 겪고 있다? 그치, 이거는 내적 갈등. 내적 갈등이 성립하기 위한 요소는 바로 인물이 마음속으로 하는데 반드시 둘 이상의 선택지 중에 뭘 선택할까를 고민해야 내적 갈등이 돼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속으로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선택권이 없으면 내적 갈등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여자는 바로 뭐다? 이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에 결혼을 해야 되나? 아니면 빈털털이기 때문에 떠나야 하나? 요 마음 사이에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하인, 구두를 거의 다 씻는다. 자, 맹세는요. 맹세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 오른손들. 그건 글쎄 탁상 위에 사진들을 쓸어 모아 여자에게 주면서 이것을 보여드립시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진 석 장입니다 라는 거죠. 그치? 즉 바로 뭐다?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이것도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부터 사진 석 장입니다 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것부터 사진 석 장입니다 까지 꺽쇠로 표시했습니까? 즉 바로 여기서도 바로 외적인 요소는 시간이 흐르면 결국 변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젊을 때 한 장, 그 다음에 한 장, 그리고 늙고 나서 한 장. 당신 어머니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해 못하실걸요, 어머니. 천천히 슬프고 낙담해서 사진들을 핸드백 속에 담는다.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자 작별 인사를 하고 문 앞까지 걸어 나간다. 자, 잠깐만요. 덤 멈칫 선다.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한다. 여전히 여자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침묵.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봐요.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자, 나 상대방을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데 악의적인 느낌이 없대. 여자도 지금 사실은 진심으로는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고 이렇게 빈털털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있게 이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죠. 눈동자, 코, 입술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누구든 관객석에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덤. 이젠 알겠어요?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누구든 관객석에 사람을 붙들고 괄호 그렇죠? 여기서부터 덤. 이젠 알겠어요? 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바로 관객의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여자뿐 아니라 바로 뭐다? 관객도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봅시다. 자,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나간다. 하인 서서히 그 무서운 구둣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밑주시다. 하인 서서히 그 무서운 구둣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자, 여기서 바로 극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자, 남자는 뒷걸음질을 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한다.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내 말을 들어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어? 마구 험하게 했었어? 어딜 망가뜨렸어?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간 되돌려드렸지요. 덤,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도 관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관객을 극에 참여시키고 있죠. 자,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덤. 그렇죠? 자, 여기서 아끼고 사랑하고 밑줄 칩시다. 자, 바로 이 작품의 주제가 소유의 본질과 함께 진정한 사랑의 의미도 있었잖아. 그렇지? 즉 여기서 아끼고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그렇죠? 주제와 연관이 있는 그러한 대사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덤덤. 남자, 하인의 구둣발에 걷어챈다.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밑줄시다. 여자, 그쵸?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그쵸? 자, 여기서는 여자가 남자의 말에 설득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 바로 뭐다?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고 여기서 여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만해요.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둣발에 차이기 전에. 이래서요. 어머니도 말짱한 사기꾼과 결혼했었다던데. 자, 빨리 갑시다. 네, 어서 가요 하고 막이라고 돼 있지. 그치? 자, 막 밑줄 칩시다. 막. 자, 이것도 바로 뭐다? 희곡의 특징이죠. 그렇죠? 바로 희곡의 일종의 뭡니까?
구성 요소가 바로 이 막과 장으로 구성이 되고 여기서 이제 작품이 끝나는 것을 막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바로 똑같은 이제 희곡인 이 결혼을 이제 시나리오로 만든 장면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희곡과 시나리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씬 넘버 17, S샵 17 돼 있죠? 그렇죠? 자, 밑줄 칩시다. S샵 17. 자, S샵 17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요거 밑줄 칩시다. 자, 이거는 바로 장면 번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씬 넘버 SCENE 그다음에 NUMBER 씬 넘버라고 하고 표시는 S 샵 이걸로 표시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것은 바로 뭐다? 시나리오의 장면 구분의 단위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희곡의 경우는 뭘로 나눈다? 막과 장으로 나누죠. 정말 막장이죠. 그치? 그래서 막은 아까 얘기했듯이 커튼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한 개의 막입니다. 알겠죠? 장은 이제 연극 보다 보면은 가끔씩 중간에 불이 싹 다 꺼졌다가 한쪽부터 켜진다든지 아니면 몇 초 후에 확 밝아진다든지 이렇게 하잖아. 그치? 요런 걸 장이라고 해요. 알겠지? 그래서 그 희곡 같은 경우는 막과 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바로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면 번호로 구분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보면 남자의 집 응접시 not이라고 돼 있지. 그치? 이게 바로 이 장면 번호의 바로 뭐다? 시 공간적 배경을 나타내요. 그리고 장면 번호는 이제 희곡과는 다르게 바로 대부분이 이제 시 공간적 배경의 전환으로 인해서 구분이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는 장면을 조금만 떠올려봐도 이해가 돼요. 알겠지? 왜? 장면이 배경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까지 탁 하고 이제 컷 하고 끝난 다음에, 그치? 장비를 다 주섬주섬 챙겨서 다음 장소로 옮겨가지고 또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장면 번호는 무조건 시 공간적 배경의 이동에 따라서밖에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반면에 희곡은 그게 흐름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겠죠. 자유롭게. 왜? 시 공간적 배경이 변화가 없으니까. 그치? 자, 계속 봅시다. 여자가 남자의 어깨에 기대는 사이 하인이 한 걸음씩 남자에게 다가온다. 하인의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리 이펙트, 그렇죠? 이펙트는 효과음입니다. 자, 두려움을 참으며 눈을 감아요. 감고 있는 걸요. 이미 난 지금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하인이 남자에게 덤벼들어 호주머니를 뒤지고 소지품들을 몽땅 털어간다. 이번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눈을 감은 채 미소 짓고 있는 여자의 얼굴 클로즈업, 이제 확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건 못 되죠.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까요. 인서트, 가을에 낙엽이 지는 나무 밑줄 칩시다. 인서트, 가을에 낙엽이 지는 나무.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걸 보여주고 어떻게?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들을 몽땅 되돌려 죽어도 아무 소리 없습니다. 인서트 또 밑줄 치자. 늙은 고양이가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고 있는 남자.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자, 덤.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길러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자 그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어났습니다. 라는 거야. 그치? 자,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뭡니까? 요 두 개 밑줄 친 거는 바로 뭐다? 그렇죠? 시간이 그렇죠?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의 예를 이렇게 제시를 했죠. 그렇죠? 자, 근데 아까 앞에서 우리가 연극에 했을 때의 장면은 뭡니까? 연극에서는 그저 대사로만 이거 설명하면 끝이어서. 왜?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시나리오는 어떻게 하고 있어? 그 장면을 지금 삽입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다? 희곡과 시나리오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시나리오는 그렇죠?
장면과 장면 사이에 다른 장면을 삽입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즉 희곡에 비해 그렇죠? 배경의 제약이 거의 없다는 게 시나리오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왜? 그저 카메라만 뭡니까? 다른 데서 촬영만 하면 되니까. 알겠죠? 그런데 희곡은 장면을 전환할 수가 없잖아요. 무대 위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희곡은 그 시공간적 배경의 이제 그 전환에 굉장히 큰 제약이 많이 따라요. 알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시나리오는 그저 장비만 옮겨서 촬영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는 장면만 보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시나리오가 훨씬 더 이제 희곡에 비해서는 이렇게 그 배경의 제약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덤덤,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나에게는 그게 유일한 자랑이 될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 점점 작아지며 디졸브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희곡과 시나리오는 공통적으로 둘 다 바로 뭐다? 허구적으로 꾸며진 내용이고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그 갈등이 오로지 인물의 대화와 행동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은 희곡과 시나리오가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차이점은 바로 뭐다? 희곡은 장면 번호로 구분을 하고 막과 장으로 구분하고 시나리오는 장면 번호로 구분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희곡은 배경의 제약이 굉장히 심한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배경이나 인원수의 제약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면에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가까이 찍거나 멀리 찍거나 하면은 멀리 찍으면 우리가 반지의 제왕 보면 막 100만 대군이 싸우는 이런 장면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시간이나 배경 인물의 제약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장면 전환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희곡 결혼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20분이니까 35분까지 좀 쉬었다가 뒤에 화단이랑 이제 시 하나 남았거든요. 알겠죠? 아마 1시간 정도면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마무리하고 문제 좀 풀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35분까지 쉬는 시간 가집시다.